심천생리학은 몸에 염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심천생리학의 기준으로 보면 혈질이 강산성화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증세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중증 환자냐 아니면 초기냐에 따라서 치료가 쉽게 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심천생리학은 사혈을 이렇게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혈을 빼내고도 체력이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소화 기능이 적어도 식품을 한 5가지 정도 되는 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게 사혈하기가 쉬운데,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이걸 뭐 반절 먹다 반절하다 안 되면 3분의 1씩 나눠서 먹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혈하는 요령을 하면 의지력만 가지면 뭐 치료가 아주 꼭 그렇게 난치병이고 어렵다 할 정도는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난치병으로 치료가 불가한 병이다 이렇게는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병이 오면 우리 인체 생리 구조상 거기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인체 그 장기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망가져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병이 오는가 이거를 이제 역추적해서 풀어보거든요. 그 이제 다른 데보다 우리 이런 데서 이제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거의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쪽이 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산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피의 유속이 느리다 소리인데, 피의 유속이 느리려고 하면은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지 않고는 피의 유속이 느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왜 하필 그쪽에서 어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쌓여서 장 전체가 이렇게 염증성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 이제 이 말을 가볍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해서 응고된 혈전이 6번을 막았다면 고혈압이 됐고, 5번 30번을 막았다면 저혈압이 됐고, 9번을 막으면 뇌경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혈이,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지금 장기를 막고 있어요. 그럼 이 인체 여러 부위 중에서 왜 하필 그쪽에서 어혈이 쌓이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도가 높아져서, 산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산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혈관이 막히면 항체가 접근할 수 없고, 또 혈관이 막혀버리면 염증성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써도 혈관이 막힌 데는 약성이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치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심천생리학에서는 왜 다른 부위 놔두고 하필 그 장에서 이렇게 많이 쌓였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진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체가,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인체의 모든 각 장기 기관 조직은 수축팽창의 원리로 움직인다. 근데 수축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이것들이 연동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뇌파,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를 보내주면 그 뇌파의 신호에 따라서 수축 연동 활동을 하는데, 뇌파가 약해지면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그곳에서 어혈이 집중적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보면 뭐 인체 구조상 치료가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단 조건이, 이제 증세가 아주 심해서 뭐를 먹어도 설사를 한다고 하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야곱야곱 이제 먹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우면 뭐를 먹어도 뭐 소화시킬 정도만 된다고 하면 뭐 치료하는데 뭐 그냥 10명 하면 9명 낫는 병 정도, 이 정도밖에는 비중을 안 두는데, 일단 뭐를 먹어도 이제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의지력만 있으면은 2번 51번을 그냥 하루 걸러 또 빼고 하루 걸러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서 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돼 나가면.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지났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구내염이래요. 먼저 질문 내용부터 읽어드리고 본 강의 시작할게요.
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게 답변을 어떻게 짧게 하면 아주 짧게도 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응급처치 방법이 있고 이제 한번 치료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게 치료한다고 할 때 치료 방법이 다르고 우선 뭐 한 2, 3년은 응급처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라드는 방법이 다른데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상대 얼굴을 딱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단안을 딱 내려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걸 내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가진단으로는 본인이 사혈하기 전에 현재 빈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지면 돼요. 빈혈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산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혈할 때 빈혈이 있는 사람,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과 조혈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 이거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면은 우리가 응급처치만 해서 임시로 방편할 수도 있고 아예 이제 뿌리 뽑는 식으로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구내염이라고 하는 병이 요 질문 내용에서 보면은 이 속에서 이렇게 답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피곤할 때만 구내염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곤할 때만 구내염이 생겼다가 하면 피곤하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피곤하고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이 차이점은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을 해요. 그럼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피의 맑기, 즉 산도. 산도가 높을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산도의 결정은 어때요? 산도의 결정은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 치료를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까지 해서 흐르는 피를 맑게 해도 맑게 한다고 하면 이건 한번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은 거의 적어도 10년, 20년은 구내염이 발생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걸 기초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보조식품을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식품도 응급사할 때 섭취해야 될 식품과 이제 근본부터 다스리려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우선 이제 응급사회를 하는 거 먼저 가르쳐 줄게요. 이제 이게 약간 빈혈기가 있다고 그러면 강산해독제 먹고 그다음에 철분 부족하니까 거시기 먹고 이렇게 하고 그냥 39번하고 18번만 이렇게 이게 응급사일로 빼면 한 3일 간격으로 한 5, 6회만 이렇게 빼주면은 응급처치 될 겁니다. 그럼 염증 없어져요. 그럼 음식 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근데 이제 구내염이 생기는 건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흐르는 피의 산도는 신장과 간이 결정하고 부분적의 산도가 높아진 거는 혈관이 막힌 게 피의 흐름이 결정을 한다고요. 그게 구내염은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이 산화작용이 조직을 녹여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염증인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 생기는 게 노랗게 곪아가지고 거기가 따갑고 쓰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는 게 결국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조직 세포를 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세다. 근데 이제 산도가 높으면 조직을 녹이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산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쉽게 치료가 안 되고 염증이 또 자꾸 이렇게 커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 나서 피 흐르는 피가 맑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피가 막히면 강산까지는 잘 안 올라가요. 대부분 중산 정도에서 이렇게 멈추거든요. 근데 흐르는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흐르는 피가 이미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부위만 산도가 월등하게 높아져요.
그러면 그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입 안에 있는 여러 소직들을 이제 산화작용이 녹여버리면 처음에는 물집, 수포처럼 생기고 거기에 이제 염증균이 자리 잡아서 세력을 키우면 거가 이제 누런 고름이 생기고 따갑고 헐고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아주 이제 고통스럽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편도 쪽에 목구멍 쪽에도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혀에서 혀 밑에서 잇몸 어느 부분에도 피해 유속이 느려서 산도가 높은 곳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응급처치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피해 유속,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곳은 피해 유속이 느린 곳이고 피해 유속이 느린 곳은 어혈을 빼서 피해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그게 흐르는 물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피가 도는 순간 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보면 통증이 오면 어때요? 진통제를 써서 마취를 해서 통증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염증균이 들어오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써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어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더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방법은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일은 없어요. 처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때 바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흐르는 피가 맑게 해주면 혈액 속에 피가 맑아진 만큼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만성 피로가 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때도 신장과 지금 현대 기존의 학문에서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킨다는 학문은 아예 없어요. 그냥 노력은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심천생리학은 신장과 간은 어때요? 비교적 회복이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장에서 오는 병, 간에서 오는 병, 심장에서 오는 병은 비교적 치료 효능이 아주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사혈점 자체가 신장, 간, 심장 하면 사혈점이 어때요? 8번, 5번, 30번이죠. 근데 이 위치는 비교적 어혈이 잘 나와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혈이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보지만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효과가 아주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세수를 하면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비교적 어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선 이렇게 힘들면 한 3일 간격으로 한 5회에서 10회까지 빼는 거는 피부적 안 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빼도 당장 그 고통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고쳐놓으면 우선은 낫는데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 틀림없이 재발합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힌 혈관을 뚫어놔도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차단을 안 해버리면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져서 다시 그 자리를 또 막히면 또 원위치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는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 이때까지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구내염이 이제 있는 사람의 경우는 구내염만 올 수는 없어요. 97% 정도는 다른 합병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내염이 오는 거지 구내염 딱 하나만 가지고 올 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밥은 하루 3끼, 30개 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선 힘이 드니까 그냥 1순위로 39번, 18번을 먼저 빼세요. 그래 이런 식품이 없어도 몇 번 빼 그래도 효과 있습니다. 이제 응급사의 개념으로. 그럼 이제 얼굴이나 이런 목 같은 거는 사혈 자국이 남으니까 좀 외출하는데 좀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근데 그거 요즘에는 그 화장품이 이게 캄프라치 하는 거 그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생긴 거는 좀 진하게 바르면 보통 금요일 날 이렇게 하면 월요일 날쯤으로 화장을 좀 깊게 하면 감추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사혈 부위가 노래지고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그 사혈 부위가 검푸른빛이 강하게 나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 자욱이 강하게 나도 어혈이 나오면 나올수록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자욱이 약해지고 사혈을 다 끝낸 후에는 절대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얼굴 부위는 세수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의 흐름이 대부분 좀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자욱이 비교적 빨리 없어지니까 그냥 응급사혈로 39번하고 18번을 사혈하고 이제 근본적 치료는 8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빈혈이 있다고 그러면은 강산 해독 거식이 양을 한 30알이나 이렇게 더 추가로 양을 이렇게 늘려서 하면 큰 부작용 없이 할 겁니다. 그럼 원인 결과 이해됐죠? 쉽게 해서 응급처치는 이제 이렇게 힘들 적에는 이제 그걸 응급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응급사일할 적에는 그냥 3일 간격으로 39번하고 18번 빼는 거는 그냥 몇 번 정도 빼도 큰 부작용 없고. 근데 이제 의외로 잇몸에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만성 피로를 겪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 쪽이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나시고 저기 하면은 근본적으로 8번까지 6번, 8번, 5번, 30번까지 이렇게 빼주면은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은 뭐 구내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거 만약에 오늘 뺐다, 저녁에 뺐다. 근데 의외로 어혈이 잘 10명 중에 두서너 명은 잘 나와요. 저녁에 빼면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그때 아침에 편할 겁니다. 이게 어혈만 나와준다고 하면 진통제 항생제보다도 치료 효능이 빨리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구내염이거든요. 염증성 질환에는 사혈요법보다 빠른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염증이 생겨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려고 하면 피가 못 돌아야 되잖아요. 피가 못 돌려고 하면 어혈이 혈관을 막아야만 못 돌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는 항생제를 쓰든 강산 해독제를 쓰든 그 환부 쪽으로 약성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혈관을 말초모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끼리 열리면 어때요? 해독제 성분도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항생제를 쓴다고 해도 한 방이면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있다고 항생제를 먹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제를 먹거나 혈관이 막혀 있는데 그 약성이 환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제가 밤낮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이제 해주는 건 그래요. 얼굴은 사람들이 보통 사혈하는 거를 많이 이제 망설이는데 이렇게 사혈해주면 얻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18번 뺄 때 4번까지 빼주면 어떨까요? 감기 예방까지도 겸해지죠. 그럼 이걸 빼주면 감기도 안 걸리고 만약에 생혈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빼줬다가 하면 이 다음에 늙어서 목에 주름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도선이 이렇게 입에 구내염이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살이 쪄 있다고 그러면 목이 굵을 거예요. 목이 굵은 사람은 이게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 사혈을 해주면 목도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모든 비정상이 제 눈으로 보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대부분 보면 당장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응급 상황이 아니 어떤 사고로 이렇게 응급 상황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온 거는 그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만 해주면 오히려 항생제보다도 진통제보다도 더 빠를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놀다 보면 목이 쉬어가지고 노래 부르다 보면 목이 쉬고 성대 결절 있죠. 성대 결절 가지고도 특히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대 결절이 생기면 이제 노래를 못하니까 몇 년 동안 노래를 못했다. 또 어느 가수분도 TV를 보니까 성대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더라고요. 성대 결절 4번, 18번 해보세요. 얼마나 빠른가? 제가 수술하는 것보다 10배 빠릅니다. 그리고 사혈 딱 해놓고 8번까지 끝난다? 다시 재발도 안 합니다. 그래서 편도선염, 구내염, 입안에 모든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출발은 목 쪽에서, 입 쪽에서 발생했지만 출발의 근본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재발하지 않는 그 치료 효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내염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그냥 39번, 18번만 빼라 이렇게 해도 그냥 왠지 몰라도 그냥 빼서 어혈만 나오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이 의술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지 이제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어혈을 빼내도 이제 빼서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이분이 지금 질의하신 분이 처음부터 뺐는데 어혈이 잘 나왔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면 세상에 이런 방법이 다 있어? 그러고 대여섯 번 아니면 어혈이 안 나와서 한 10번 정도 빼서 사혈을 끝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어. 그동안에 고생한 자체가 억울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런 염증 같은 건 그냥 어혈 나오면 그냥 낫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병이든지 한 번 났으면 재발을 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재발을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8번은 빼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방으로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도 만약에는 이제 구내염. 근데 만약에 염증이 있는 게 입안에서 있는 염증만 해당될까요? 인체의 모든 염증이 치료 원리는 동일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 떠올라요? 염증은 어느 부위에 있어도 다 동일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혈을 외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어혈이 막힌 곳이 외부에서 사혈을 했을 때 사정권에 가까워서 빨리 딸려 나오냐 아니면 깊숙한 곳에서 있어서 그게 뚫릴 가능성이 떨어지냐 이것이 치료 효능을 결정하는 거지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어도 그 주위에 주변을 막고 있는 말초 모세혈관에 어혈을 빼서 피해 유속을 빠르다고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사혈요법보다 빠르게 완치 강력한 치료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단방으로 이렇게 실험해 보는 거 많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주부습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을 거예요. 주부습진 한번 실험해 보세요. 22번하고 여기 손바닥 가운데요. 52번이 두 군데만 저녁에 딱 빼보세요. 아침이 멀쩡할 겁니다. 어혈만 나온다고. 그게 염증이고 가려웠고 이렇게 단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근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예방사열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이제 적용시키는데 알맞는 걸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혈요법을 공부하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 모습은 어때요? 늘상 이제 자주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제 이렇게 실제 모습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제 모습을 지켜보시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가면 정상이라면 지금보다 더 늙었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하죠. 나이가 들면 늙고 모든 게 이제 병들어 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당장 죽을 병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도 실제 내 몸에 사혈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살 집을 짓는다고 벌써 17년 전부터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작해서 요게 이제 건물이 마감돼서 이사 가면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올 수리를 할 정도로 시범 케이스로 모두가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모습이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계속 노화 쪽으로 갈 거냐 얼굴 피부 색깔서부터 모든 전반적으로 머리 숱대부터 길이까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뒀다가 이듬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는 거겠지요. 근데 이런 얘기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혈하라고 하면 사혈하기 전에 현재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의 체세포 개체수가 약 120조 마리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바로 태어났을 때는 120조 마리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120조 마리의 세포 분열이 다 끝낼 시점이 제가 보는 눈은 한 14, 5세가 되면 세포 분열이 다 끝냈을 때고 이때가 정상이라면 가장 건강할 때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4, 5세 때가요. 그래서 14, 5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이 아닌 거 노트에다가 한번 다 적어놓고 속옷만 입고 앞뒤 사진 한번 딱 찍어놓고 그래놓고 3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틀림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변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인간도 우리가 한국만 기준해도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5천 년 전에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5천 년 후에도 사람이 또 살아요. 멸종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5천 년 전에서 지금까지 계속 산 사람인데 사람이 존재한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부모가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계속 내려왔죠. 그럼 5천 년 후에도 부모가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해서 계속 흘러가는 이게 이거를 우리 몸에다 적용하면 그 이치가 똑같거든요. 우리 인체의 세포들이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이 정상이라면 수명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45일에서 80일을 살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없어진다면 기존에 있는 흔적들은 어때요? 정상이라면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봐라.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영양분이 필요하다. 또 그 영양분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
그럼 이걸 머릿속에다 딱 입력해 놓으면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다. 그놈을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이다. 근데 그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영양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3대 요소거든요. 근데 이 3대 요소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랫배가 냉하면 장 속에 유산균과 유해균이 산다고 그랬고, 아랫배 온도가 따뜻하면 아랫배 온도가 따뜻하면 유산균과 유해균이 살고, 아랫배 온도가 싸늘하면 차가우면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아요. 이 말이 엄청 무서운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랫배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고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유산균과 유해균이 숫자가 월등하게 줄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 내가 아무리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된다 소리예요. 이게 영양분 가공하는데 1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공된 영양분도 혈액을 통해서 운반돼요. 근데 이 운반되는 이 중간 단계에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중간에 녹아 없어져도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빈혈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신장과 간이 정상에서 녹지 않아도 장에서는 유산균 영양분을 잘 가공했고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해서 녹지 않아서 온전한 영양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공된 영양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힌 데는 못 가요. 이게 삼순이 막힌 말추모세 혈관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이것만 해주면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이 체세포 개체수가 100개가 정상이라고 할 때 단 30%만 남아 있어도 그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여기 구내염, 입 안만 있는 게 아니라 시력이든 인체 모든 조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은 어때요? 뼈죠. 안에 골세포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벌로 보면 벌집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벌이 생명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도 이렇게 보면은 뼈의 골격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골세포가 생명체죠. 그래서 이 뼈 자체가 기형적으로 틀어진 거는 원형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지만 그 밖에 근육 세포 조직들은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보기보다 재생 복원 능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 있죠. 제 언어 속에서 먼저 하게요.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석화된 어혈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질수록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 어혈이 딱딱하게 굳을수록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어혈이 딱딱하던 물든 빼내서 피만 돌게 해주면 정상 세포 조직이 단 10%만 남아도 그 1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가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술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게 보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짧게 한 30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이것만 들어도 돼요. 여러분 웬만한 거 간단하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질문 내용 보면 어때요? 예전에는 필요할 때만 입안에 염증이 생겼는데 지금은 늦상 달고 산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고생한 지 오래됐다 소리거든요. 근데 제 입장으로 보면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가정에 부항기 다 있잖아요. 이거 남한테 신세질 필요 뭐가 있어요? 이 앞부분 특히 얼굴 같은 데는 자기가 거울 보고 얼마든지 합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민감할 때 누구한테 해달랄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참에 그냥 입안에 염증도 고치고 감기 예방도 하고 이거 빼주면 구내염만 치료될까요? 얼굴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열 끝나고 나면 얼굴 피부도 깨끗해지고 얼굴에 주름 있는 사람들은 어혈 딸려 나온 부위는 주름까지 없어질 거고 얼굴에 기미 있다면 기미도 없어질 거고 만약에 8번을 뺀다고 하면 피부에 여드름까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할 때 한 질병씩 예를 들어서 구내염이면 구내염 하나만 암이면 암 하나 백혈병이면 백혈병 병명을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이게 한 장기가 고장이 나면 연쇄적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산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혈질을 약산, 중산, 강산으로 이걸 구분을 해놓고 해독도 구분을 해놓고 어혈도 단순 어혈, 섬유질 어혈
담석화된 어혈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거 녹이는 거를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요 논리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저는 그래요. 웬만한 거 그냥 뭐 100은 아니어도 적어도 100명 하면 93명 정도는 그냥 한번 치료되면 10년, 20년 재발 함께 치료하는 거는 아마추어가 조금만 배워도 가정에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대의학처럼 뭐 통계의학,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TV를 보고도 그냥 웃었어요. 왜 웃었냐? TV 뉴스를 보니까 이제 통계학이라는 게 뭐예요?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몸에 용종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계의학이라는 거예요. 뭐냐? 간에 지방이 많이 낀 사람이 용종, 몸에 혹이 많이 생긴다는 거라. 이건 통계의학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지방간을 없애야 용종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그 시각 우리 인체를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으로 보면 진단 시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리치료 보면 지방이 간에 섞였지만 간이 문제였을까요? 신장 기능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간에서 오는 병은 간에서 나타났지만 그 출발의 원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간에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이 지방간이 껴있는 거는 간의 지방을 수술로 잘라낸다고 해서 잘라내도 어때요? 원인은 두고 지방만 걷어낸 거예요. 맞죠? 근데 간에 지방이 낀 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요산 수치가 높아졌고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왔고 산소 부족이 체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서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혈관 밖으로 미어낸 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그게 체지방이고 지방이고 그게 덮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에 지방이 꼈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용종까지 안 갑니다. 근데 간에 지방이 있는 사람이 용종이 많이 생긴다고 주의한다고 통계적으로 알았다고 한들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인자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리치의 이 진단 시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특히 뭐냐 기저질환 여러분들도 노이로제로 듣죠. 저는 보면 한심스러워요. 심부전증 하나를 고치냐, 고혈압을 완치를 시키냐, 당뇨를 완치를 시키냐 하나씩 물어 들어가 보라는 거라.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의술만 있지 완치하는 의술은 없잖아요. 근데 이참에 여러분들이 이 심전 생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고지혈증 단계에서 신장 기능 고쳐보라는 거예요. 만성피로 고지혈증 단계에서 8번 딱 빼서 신장 기능 회복되면 고혈압병 절대 안 옵니다. 고혈압이 왔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 5번을 막으면 저혈압이라죠. 그러면 고혈압 단계에서 8번하고 6번하고 빼봐요. 고혈압 치료되면 당뇨병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단계에서 치료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어때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이게 이제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라. 이놈이 이제 9번을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오는 거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지면 파킨슨, 알츠하이머가 오는 거고 신장과 간 기능이 오래 떨어져서 혈액 속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철분, 석회질, 칼슘이 많아지면 이제 피부 소묘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도 TV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뭐가 안타깝냐고 하면 그래요. 딱 상황을 보면 저게 해결책도 있고 초기 단계에서 얼른 하면은 저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오랫동안 치료해서 어혈의 양이 많아버리고 부항기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내 공부를 동원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서 TV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그냥 그 섬유종이라도 쫙 덮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다가 그것이 이렇게 자꾸 커졌다고 그래요. 근데 내 이론대로 하면 얼굴에 그런 흙들이 조금 생겨서 부항기로 쏙 빼기 편할 때 8번하고 거기하고 직접 빼보라는 거예요. 그게 커져서 얼굴을 덮어서 눈도 안 보일 정도로 커질 수가 있는가. 근데 수술이 발달해서 설령 이거를 다 잘라냈다고 합시다. 이거 잘라낸다고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아는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답답한데 현실에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줘도 시비 걸면 어때요?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별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세계에서는 오직 답답하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고 간호사고 엄청나게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 저 100% 인정합니다. 근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모든 순환기계통의 질병이 난치병이 된 것은 결과고, 이게 최근 현대의학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길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때요? 기존에 제도권 의술이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기서 몸에서 가족끼리 직접 해서 이게 건강 관리를 하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 제도권 의사들이 받아들여서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해결책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자든지 일반이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정치고 무슨 의술이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격을 하면 험담해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현대의학은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진단을 하니까 치료 방법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내가 진단하면 진단 시각부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니까 결과가 요렇게 나오더라. 좀 기존에 이런 잘못된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심층 생리학 시각에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현대의학처럼 진통제처럼 마취제처럼 금방 이런 변화는 아니어도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완치를 기준한다고 하면 저는 노골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 의사를 다 붙여도 심층 생리학 한 15일 배운 사람 치료율은 못 따라갑니다. 이 말이 실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실험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제발 제가 얘기는 우리 새해부터는 좀 기존의 마음의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빨간 안경 끼고 바라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으로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처럼 우리 인체를 생리치와 화학 반응 이치로 진단하면은 이런 치료 방법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몸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